조직환경이라는 파트는 이제 이게 조직이론의 발전을 얘기할 때 이제 세 번째 현대 조직이론의 관점인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는 이런 것이죠.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이 대응할까라는 것을 설명한 이론을 여기서 조직과 환경, 거시조직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의 변화가 많아지게 된 것은 서구는 50년대라고 하지만 사실상 70년대 이후부터 특히 뭐죠? 유가파동 이후부터 급속한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었고요. 특히 최근에 오면은 더 빠른 환경의 변화예요. 현재 오는 이제 2010년대 이후를 제2의 자원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물론 이 표현이 최근에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올해 들어왔고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락했잖아요. 현재 유가가 $30를 전후해서 아주 저유가 시대로 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이 있죠. 수요는 줄고 공급은 확대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국제 간의 공조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유가는 저유가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고유가는 고유가 위험성이 있는 거고 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저유가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저유가 시대에는 어떤 기업의 도산 부도가 또 연쇄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에 대해서 조직이 대응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조직은 망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조직은 망한다. 이런 사례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는 도요타가 성장했고요. 미국의 포드나 이런 것이 퇴조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 일본의 성장이 사실은 2000년대부터 일본의 성장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굴지 기업들이 현재 어때요? 추락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삼성의 추격과 함께 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뭐 그 대표적으로 닌텐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요즘은 거의 찾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결국은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설명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환경은 뭘까? 두 번째, 환경의 변화는 뭘까? 세 번째, 조직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겠죠? 자,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환경이란. 자, 환경이란 뭐라고 되어 있죠? 환경이란 조직을 둘러싼 일체의 외부적 요소를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자, 조직을 둘러싼 자원의 집합,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 자원의 집합이라고 설명한 것은요, 나중에 자원 의존 이론을 설명할 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를 볼게요. 환경의 변화에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 환경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이 앞에 계속 환경이구나.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환경의 변천이라는 파트나 뭐 기타 환경의 유형은요, 이후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쭉 지나가시고요. 환경의 유형도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487쪽에 보면 아토스나 코피가 얘기한 것도 있고 가우스가 얘기한 것도 있고 홀이라든지 호만슨 이런 사람들 견해는요. 지금 참고적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물론 중요한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우스가 얘기했던 PPPP, SWC가 무슨 약자다 이런 거 중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고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88쪽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에멀리와 트리스트라는 사람은요. 4개의 환경의 변화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적, 임의적, 정적, 집약적, 교란 반응적, 소용돌이 장 이렇게 4가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네 번째 단계가 의미한 바는 환경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극단적인 변화로 이걸 이제 소용돌이 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격동의 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미한 바는 아래쪽 갈수록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세세하게 이걸 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이걸 역시 문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멀리아 트리스트, 지금 ET잖아요. ET가 외계에서 와서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 얘기하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끝. 그리고 나서 환경에 대한 조직 대응 전략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조직 대응 전략에 속한 것이 소극적 전략과 적극적 전략 또는 대외적 전략과 대내적 전략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외적 전략, 대내적 전략. 대외적 전략을 보통 적극적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대내적 전략을 소극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전략의 문제도 역시 최근에 와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 틀만 이해하십시오. 스코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스코트라는 학자가 있고 스코트의 이론도 있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 뭐 톰스나 맥에윈이
또 셀즈닉이 이렇게 얘기한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셀즈닉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은 적응적 흡수란 말이 있고요. 적응적 흡수. 그 다음에 적응적 변화라는 게 있어요. 적응적 변화. 또는요, 스코트라는 학자는요, 연결 전략과 완충 전략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있죠. 이런 이제 전략이 소개되기도 하는데, 정적 변화라는 개념은요, 조직 내에서 구조나 인간이나 기술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걸 정적 변화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이걸 정리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 개념이 바탕이 되면 나중에 뭘로 이어진다? 다음에 우리가 조직혁신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행정개혁을 공부를 하게 돼요. 언제 하냐면 이건 6편 2장에서 공부합니다. 6편 2장에서 공부하고 조직혁신은요 3편 4장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베이스로 작용할 뿐이지 굳이 여기서 정리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간이 아주 많다면은 아주 천천히 다 얘기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적어도 한 10년 전 이전에 시험의 주류 출제였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내용의 관점이 많이 변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시조직이론으로 바로 점프합니다. 자, 그래서 거시조직이론 바로 갑시다. 자, 거시조직이론은 1970년대 이후에 논의하게 되는 내용인데 60년대 구조적 상황 이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거시조직 이론인데, 자, 기존의 이론은 조직 내에서 구조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중요하냐 이걸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제는 환경과 조직이 상호작용이라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논의한 것이 시작이 뭐냐면 체제론입니다. 예.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자, 앞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언급했었죠. Y는 영향을 받기만 합니다. 어떤 변수라고 했죠? 종속 변수. 거꾸로 영향을 주게 되면은 독립 변수 이렇게 얘기했죠. 예, 바로 이제 이 파트 가지고 이 거시조직 이론을 우리가 이제 묶어가면은 첫 번째 내용을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내용을 임의론 또는 자발론이라고 불러요. 이걸 형성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결정론과 임의론이라는 개념을 이걸 정확하게 이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결정론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직은 환경의 변화 속에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환경 속에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 자, 종속 변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장하면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조직은 피동적으로 적응할 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걸 이제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반면 임의론은 또는 자발론은 환경이 조직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때 조직은 뭐가 있다?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독립 변수적 성격을 가진다는 말은 조직이 자율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조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 자, 이것을 다시 문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조직은 피동적 적응을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 대응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자, 이것을 임의론 또는 자발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이것을 개별 조직의 입장에서 설명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직군의 입장에서 설명한 이론이 있어요. 이때 개별 조직 입장에서 설명한 이론을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상황 이론. 그리고 이 상황 이론 비판에서 나온 것을요,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전략적 선택 이론. 다시
자원 의존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요. 자원 의존 이론. 이와 같은 것을 기존의 거시 조직 이론이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60년대 70년대 사이 이론이거든. 근데 이 내용을 다시 더 발전시켜서 나간 것 중에 하나가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있어요. 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있고요. 이것을 다시 결정론에서 임의론으로 확장한 것을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라고 부르고, 이거 외에 조직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직경제학에 속하는 것이 대리인이론과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직 이론 자체가요, 굉장히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론이 이렇게 전개될 때 가장 기초 개념은 결정론과 임의론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론과 임의론을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해 줘야 돼요.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기억해야 돼요. 이게.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분을 못 해요. 자, 개별과 조직군을 구분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때 결정론과 임의론은 명확하게 이건 차이점을 봐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적응한다고? 수동적, 소극적, 피동적 적응이에요. 이쪽은 적극적, 능동적, 자발적 대응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중요성은 결정론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론에 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전략적 선택 이론, 두 번째 자원 의존, 세 번째 공동체 생태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선 이쪽을 먼저 기억하면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 개 먼저 빼봅니다. 전, 자, 공. 자, 전, 자, 공. 세 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이론부터 우리가 하나씩 보는데요. 모든 이론은 항상 뭐죠? 그 이전의 이론하고 차이점인 거예요. 그 이전의 이론하고. 그래서 앞에 이론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건데, 자, 요 이전에 우리 봤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거 학습했죠? 원리접근법. 원리접근법 이렇게 얘기했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 One best way를 얘기했죠.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 유일한 최선의 방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네 가지 원리가 있었죠. 전문화의 원리. 전문화의 문제점을 없애고 전문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였다? 조정의 원리. 그 다음에 계층제의 원리와 통솔 범위 원리. 이런 식의 논리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온 것이 바로 뭐였다? 상황 이론이었죠. 그럼 상황 이론은 모든 상황에 유일한 조직의 원리란 건 없다.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상황이 이때 상황, 환경이란 상황이에요. 환경이란 상황 속에서 보는데 안정된 상황이다, 유동적이고 격동적 상황이다, 다른 거예요. 안정된 상황일 때는 관료제가 기계적 구조가 효율적이고, 유동적 상황일 때는 탈관료제가 유기적 구조가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조직이 환경을 결정하나요? 환경이 조직을 결정하나요? 환경이 조직의 구조를 결정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조직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결정론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직은 끌려다니기만 하고 자율성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나온 게 뭐였다? 자발론, 임의론입니다. 자,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어요. 전략적 선택 이론은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조직의
조직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직의 관리자예요. 조직 또는 조직 관리자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한 입장을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다? 조직의 선택입니다. 선택권을 누가 행사한다? 조직이. 환경이 아니라 조직이 스스로 선택한다 라고 본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조직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 선택 이론은 기존 이론하고 그럼 뭐가 다를까? 라는 차이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 493쪽에 차일드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차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죠. 상황 이론과 전략 선택의 차이점 봐요. 상황 이론은 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직은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란 건 나 입장에서는 조직 입장에서는 뭐죠? 주어진 것이야. 따라서 조직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반면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 환경 어느 정도 느슨한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 상황은 조직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직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차일드 이론이었고요. 여기서 이인 동과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거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이인 동과성 어디서 본 적이 있었을까? 원인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 이 말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방법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누가 선택할 수 있죠? 조직 관리자가.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으면 되는 거지 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조직의 관리자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걸 이인 동거라 부르죠. 이인 동거란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체제론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체제론에서 213쪽에서 봤죠. 개방체제의 특성이 있었죠. 자, 개방체제의 특성이 세 가지 특히 중요한 게 있었죠. 동적 항상성, 등종국성, 부정적 엔트로피 이 세 가지 있었죠. 이 중에 등종국성이란 말 썼죠. 등종국 같은 결과 이른다 이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뒤로. 자, 493쪽. 자, 이인 동가란 말 썼어요. 그래서 그 결과 조직 관리자는 자율적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본 관점이에요. 운하가 97년도, 98년도 IMF 경제 위기 때 많은 기업이 인수합병 또는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때 운하의 굴지 기업 중에 하나가 대우가 있었습니다. 대우가 해체됐습니다. 이것은요, 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어요. 얘 입장으로 봐야 돼요. 환경에 의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요, 기업 간에 스스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참 큰 회사예요. 이게 큰 회사. 이 회사가 지난번에 자기 회사 기업을 3개인가 2개인가 팔았습니다. 팔고 한쪽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조직의 스스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제 스스로 전략적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이제 임의론의 대표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존 이론 볼게요. 자원의존 이론. 자원의존 이론에는 두 단어가 들어가요. 조직은 환경과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원의존 이론에는요, 외부 조직 간 의존성이라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조직은 조직 외부와 관계에서 의존성이 나타난다라고 봐요. 의존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가요. 세 번째 나온 것처럼 희소한 자원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조직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희소한 자원, 이걸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환경.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대부분 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파트예요. 조직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결정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날 모든 기업들은 환경과 관련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때 환경이란 개념이 중요해요. 환경이 여기서 뭐로 본다? 자원의 집합을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다? 자원의 집합을 환경이라고 불러요. 이 환경, 희소한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원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원유를 확보해야 되죠. 원유란 건 무한한 자원인가요? 아니죠? 원유라면은 희소한 자원이죠. 이게 뭐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유를 뭐죠? 확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 거 이게. 정유회사 입장에서 가장 핵심은 어때요? 원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원의 확보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입장을 여기서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는요. 앞에 첫 번째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조직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극단적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의 첫 번째 전제가 뭐였다? 조직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극단적 이론 이렇게 되죠. 자, 기존 이론하고 차이점 볼게요. 기존 이론은 이렇게 봐요.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조직의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을 기존의 거시조직 이론입니다. 기존의 거시조직 이론은 환경의 변화에서 조직의 대응을 얘기해요. 물론 이것이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서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환경이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라고 표현해요. 환경이 조직 또는 조직의 구조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앞에하고 전혀 다르죠.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의 선택을 강조했지만요. 이제는 뭐죠? 환경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극단적 이론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설명했는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느냐? 조직은 관성이 있어요. 관성 또는 구조적 타성이 있어요. 관성이나 구조적 타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 대응은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자, 이것을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유사한 말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동형화라는 말이 있어요. 동형화. 제도적 동형화. 특정 상황 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을 지닌다. 이걸 동형화라고 불렀어요.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지붕은 뾰족할 것이다. 추운 지역의 집은 이런 형태가 많을 것이다. 왜? 추위를 피한 구조니까. 자, 환경의 변화하고 이제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의 변화가요. 미미한 정도가 있어요. 미약한 정도 있어. 이것이 어때요?
강해져요. 그 다음 더 강해져요. 초 강해져요. 이걸 뭐라 표현했냐면은 에멀리어 트리스트는 이걸 소용돌이 장이라 불렀어요. 환경의 변화가 만약에 이렇게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조직이 전략적 대응을 하면 돼요. 조직은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너무 심해. 그러면 조직이 전략적 대응 가지고 안 된다. 이게 문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날이 추워져 갖고요. 영하 5도야. 영하 10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에 있어. 보일러 팡팡 떼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창문에 뽁뽁이 붙여야 돼요. 뽁뽁뽁뽁 붙여야 돼요. 근데 영하 20도로 떨어져요. 뽁뽁이 가지고 안 돼요. 뽁뽁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집이 있잖아요. 창문 많고 환기 잘 되는 집은 안 돼요. 구조가 어때요? 이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구조가 이런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문을 없애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처음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이게 뭐죠? 조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집의 구조를 바꾸듯이 조직 구조가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대응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적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영하 50도가 됐어. 영하 50도가 된 상황에서 창문 많은 집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직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본 입장이에요. 다시 이게 뭐죠?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자신에게 적합한 조직을 선택하였다라고 보는 입장을 여기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대리인 이론이 있어요. 대리인 이론과 거래 비용이 있어요. 지금 보는 있잖아요. 거시조직 이론은 물론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내용이면 누구나 다 하죠. 하지만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결국 맥이 잡힙니다. 자, 대리관계라는 얘기를 할게요. 대리관계. 대리관계가 있고요. 대리관계 속에서 이른바 대리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손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적 대리손실을 역선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 대리손실,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죠. 자, 대리관계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관계라고 부르고요. 주인과 대리인 관계, 이걸 대리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확장을 시키면은 국민과 관료의 관계를 대리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관계 속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거나 감시가 부족하였을 때 대리손실이 문제가 발생하고요. 대리손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것이 대리인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법학에도 조금 나와요. 그렇지만 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공부할 거예요. 경제학에서 대리손실, 역선택과 도덕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경제학을 내가 보완하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나온 내용보다 더 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기 때문에 알면은 쉽게 가고요. 모르면 이제 경제학도 같이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원래 이것은 시장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시장 실패 요인과 정부 실패에서 이거 언급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중고자동차에서 나온다. 중고차를 살 때 중고차를 구매하는 자는 중고차를 파는 사람보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관만 보고 사게 되더라. 이거는 뭐죠? 역선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놓은 차가 좀 있으니까 고장나더라. 도덕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 이걸 우리는 공공파트로 확장하는 겁니다. 자, 국민을 뭐냐면 주인으로 봐요. 대리인을 관료로 봐요. 누가 더 많은 정보가 있죠? 국민이 아니라 관료가 많은 정보가 있고 국민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무지로 인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료가 국민이 무지를 이용하여 정보의 비리성이나 무지를 이용하여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죠. 관료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뭐라 불러? 도덕적이라고 부르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감시가 없고 감시 통제가 없다 보면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민법에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의 대리인 이론. 민법에는 대리인 이론이 이렇게 해서 본인이 거래 상대방이 있을 때 본인이 능력이 부족할 경우 본인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있어요. 이런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법정 대리인은 보통 친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친권자 중에 부모가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친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법정 대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을 확장시켜 준 것을 임의 대리라고 불러요. 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와 예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대리 관계라고 불러요. 대리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얘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부모가 얘를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적 효과는 본인이 귀속한다. 이게 대리인 이론의 개념이거든요. 자, 대리인 이론인데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임의 대리도 나올 수 있어. 내가 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바빠. 그럼 내가 누구에게 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자에게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대리를 맡기고 대신 계약 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송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굴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난 사기당한 거잖아. 이게 뭐예요? 대리관계에서 나오는 역선택과 도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또 대리를 둘 수 있을까요? 또 둘 수 있어요. 이걸 뭐라면은 복대리라고 복대리. 무슨 대리냐? 복대리. 이 복대리를 불러요. 얘가 또 대리 될 수 있어요? 이런 적은 돼요. 이건 뭐야? 복대리가 된 거야. 복대리. 이거 그냥 복대리 불러도 돼요. 그러면 이때 얘들은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죠? 본인을 위하여. 응? 본인을 위하여. 이걸 현명주의라고 불러요. 민법에서는. 본인을 위하여. 인데 본인을 위하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게 대리손실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확장을 시키면 얘가 국민이고요. 얘가 뭐죠? 정부가 되는 거야. 정부는 국민을 대리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다시 정부를 또 대리해서 들어간 것이 우리가 통상 뭐냐 공기업이라고 불러요. 공기업은 일종의 뭐가 돼요? 복대리 개념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역시 이걸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리 손실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갈수록 감시 통제가 용이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 단계를 거칠 때마다 국민이 직접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통제가 점점 어때요? 뒤로서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복대리의 의미가 뭐냐면요. 공기업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7급 수준에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7급, 9급이 어디 있어요. 쉽게 나오면은 그냥 풀면 되지만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이런 수준까지 넘어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복대리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민영화의 필요성 이런 개념이 이어집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대리인 이론은 이제 확장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이론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까지 공부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역선택이 나오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경제학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중고차를 껍데기만 보고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설명할 때 뭐가 될까요? 자, 곧 있으면 4월 총선이 시작됩니다. 근데 유권자는 공직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공직후보자는 정보가 완벽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이걸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역선택은 뭐죠? 잘못된 공직후보자를 뽑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선택. 그리고 뽑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분탕질 치면 뭐죠?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사전적, 사후적 대리손실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잖아. 문제점을 여기서 해서 주면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였다? 얘에게 정보를 알려라. 정보의 균형화. 그 중에 대표가 정보공개제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시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감시를 강화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걸 행정통제 강화를 불러요. 행정통제 강화. 또 세 번째, 성과급의 지급이 있어요. 성과급 지급. 성과급이란 거는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본문이 이제 대리인 이론의 전체 개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손실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인 이론의 이제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비용 이론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간 내용이죠. 자, 거래비용 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거래비용 이론 또는 거래비용 경제학. 거래비용 이론이 있어요. 거래비용이란 말은, 이 조직경제학 이론을 이제, 우리가 경제이론 조직이론에 도입한 대표적 케이스인데요. 거래 또는 교환 관계에서 수반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거래 비용이란 말은요. 거래 관계 또는 교환 관계에서 수반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냐? 인간은 합리적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자예요. 이것을 뭐냐면 가정으로 삼아요. 가정. 기본 가정. 가정을 삼기를 인간은 합리적, 이기적 인간이다. 이걸 가정을 삼아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삼고 있어요. 이런 가정 앞에서 한번 만난 적 있죠? 뭐 할 때 봤죠? 공공선택 이론 공부할 때 나왔죠? 이게 경제학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물건 살 때, 내가 가전제품을 사거나 옷을 사러 갈 때 인간은 당연히 뭘 추구한다?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좋은 품질 옷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가 더 싸고 어디가 품질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걸 통상 우리는 정보 탐색 비용이라 불러요. 이게 뭐죠? 거래 비용입니다. 예를 들었을 때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뭐냐? 거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은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보 탐색 비용이나 정보 이제 시간 비용이 발생해요. 이걸 거래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장과 조직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시장은 이때 시장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재래시장과 백화점이 있어요. 재래시장은 가격이 정상적 가격이 100%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물건 살 때는 많은 탐색 시간이 걸리겠죠. 따라서 재래시장에 뭐가 발생한다? 거래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반면 백화점에 가면은 적어도 이거 파트에서 시간을 쓰지 않죠. 물론 가격은 더 비싸죠. 비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뭐가 발생한다? 거래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걸 감소하기 위해서 거래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얘와 얘를 비교하는 이론입니다. 비교하는 이론이에요. 그럼 다시
시장에는 거래비용이 증가한 거고 조직은 앞에 얘기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비싸단 말이야. 하지만은 어느 것이 더 클까라는 걸 비교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크다면 어느 쪽이 좋아? 얘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작다면 이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시장이 효율적일까? 조직이 더 효율적일까? 이거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 한 4가지나 5가지가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좀 난이도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불확실성, 이기주의적 속성, 제한된 합리성, 자산의 특정성, 정보의 밀집성 이렇게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거래비용이 발생 원인에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방금 얘기했던 것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환경적 불확실성,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적 속성, 자산의 전속성, 정보의 밀집성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이유가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증가한 이유를 얘기해요. 만약에 이런 비용이 크다면은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어느 것이 좋다? 조직이 좋다 이렇게 봐요. 반면 이게 적다면은 조직이 보다 시장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 선택이에요. 그래서 시장과 조직에 대한 선택을 설명한 이론이 윌리엄슨 이론입니다. 이걸 조직경제학에서 나오는 이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게 이 이론 가지고 역시 윌리엄슨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겁니다. 오스트롬은 이제 선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코즈라는 사람이 이론이 있어요. 코즈 이론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직경제학 이론을 뭐 100% 지금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이해한다면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 지금 입장에서는요 100% 이해가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형성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좀 더 또 한 단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거시조직 이론의 기본 틀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갈고요. 혼돈 이론 아주 가볍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조직 구조 형태 2장 들어가도록 합시다.